잘 들어두길 바란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여성의 불행에 관한 비밀을 폭로하려 한다. 이 진실은 당신의 여자가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불평, 미간에 잡히는 모든 주름, 그리고 당신을 향한 모든 비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혹여나 이것을 그저 캐캐 묵은 편견으로 가득 찬 연설이라 치부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수천 건의 파탄, 난 관계에서 도출된 차가운 심리학적 법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성의 정신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동되어 온 은밀한 메커니즘, 즉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성적인 불만족을 생성해내는 기계 장치와도 같다. 당신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고장난 것을 고치려 애쓰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는 가련한 남자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의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왜 사망했는지, 혹은 왜 뇌사 상태에 빠져 산소 흡기에 의존하고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법의학적 부검을 시작할 것이다. 메스는 차갑고 진실은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이 지난 수년간 헛되이 쏟아부었던 그 노력이라는 이름의 시체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남성, 특히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경멸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은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당신은 아마도 김 과장이나 박 대리처럼 성실한 남자일 것이다. 당신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들과 다르다. 당신은 돈을 벌어오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려 애쓰며 퇴근길에는 아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고민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맡아 한다. 당신은 자신이 좋은 남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믿는다. 아니, 적어도 나쁜 남편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당신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공기는 다르다. 현관문을 여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집안의 기압을 감지한다. 따뜻한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가, 환대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아내의 시선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린 물건이나 혹은 당신이 벗어놓은 양말의 위치에 고정된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감사가 아니라 지적이다. 왜 이제 와? 혹은 그거 사오라고 했잖아. 당신은 당황한다. 당신은 오늘 하루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견뎠고 거래처의 갑질을 참아냈으며 오로지 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당신의 귀환을 맞이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전장의 시작이다. 이 지점에서 대다수의 남성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이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잘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해결되겠지.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도우면 그녀가 웃겠지. 이것은 완벽한 논리적 오류이자 진화심리학적으로 패배가 확정된 전략이다. 당신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당신이 들이붓는 물은 당신의 땀과 피, 그리고 영혼이다. 하지만 그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독의 바닥은 당신이 뚫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어쩌면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뚫려 있었던 거대한 심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만성적 불행 증후군이라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현장이다. 이 메커니즘의 가장 잔인한 특징은 바로 골대 옮기기 전술이다. 이것은 당신이 득점을 하려 할 때마다 골대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비열한 게임이다. 기억해보라. 당신이 연애 초기에 그녀에게 낭만적인 이벤트를 해주고 다정하게 속삭였을 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유약하고 듬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결심했다. 그래, 남자가 무게감이 있어야지. 당신이 감정을 절제하고 묵묵히 일에 몰두하며 남성적인 리더십을 보이려 하자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 소시오패스 같다 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 당신은 혼란에 빠진다. 다정하면 약하다고 하고 강하면 무심하다고 한다. 이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가게 경제를 위해 야근과 회식을 불사하며 승진을 거듭하고 연봉을 높여왔을 때 그녀는 돈 버는 기계 같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
집안일은 나 혼자 하라는 거냐 며 당신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매도한다. 그 비난에 못 이겨 당신이 워라밸을 챙기고 가정에 충실하려 하면 머지않아 그녀는 친구 남편의 승진 소식이나 그들이 산 새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의 야망 없음과 무능력을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조롱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갇힌 미로다. 당신이 왼쪽으로 가면 그녀는 오른쪽이 정답이었다고 소리치고 당신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녀는 왜 왼쪽으로 가지 않았냐며 한숨을 쉰다. 당신은 결코 정답을 맞힐 수 없다. 애초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변화나 상황의 개선이 아니다. 그녀의 무의식적 자아가 갈구하는 것은 불만족 그 자체이다. 그녀는 불행을 연료로 삼아 살아가는 기관차와 같다. 불행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되어야만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완벽한 남편이 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할 핑계를 잃게 된다. 그렇기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야만 하고 없다면 만들어내서라도 당신을 가해자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해부해보자. 기념일날 당신이 큰맘 먹고 사온 꽃다발을 마주한 그녀의 반응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라. 그녀의 동공은 꽃의 아름다움이나 당신의 성의에 반응하여 확장되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부정적 편향을 스캔한다. 왜 하필 이 색깔이야? 우리 집 인테리어랑 안 맞잖아. 혹은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지. 넌 참 경제관념이 없어. 그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무력감이다. 당신이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메뉴판을 훑어보는 3초간의 침묵. 음식이 나왔을 때 내쉬는 미세한 한숨, 옆 테이블의 커플을 곁눈질하며 짓는 묘한 표정.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너는 충분하지 않다 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 독은 밑이 빠져 있다. 이 거대한 만성적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성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간다. 처음에는 억울해하고 다음에는 화를 내보다가 결국에는 체념의 단계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 당신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 그저 미안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기계처럼 반복한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항복 선언이다. 당신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다. 아이들은 엄마의 정서적 인질이 되어 아빠를 돈만 벌어오는 존재 혹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당신이 거실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소외감,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당신은 철저히 도구화되었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 이제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적은 아내의 일시적인 기분이나 산후 우울증 혹은 갱년기 따위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수만 년의 진화 과정과 뒤틀린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불만족 알고리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진수성찬을 차려내도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이 삶의 목적인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당신의 노력은 수학적으로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곱해지는 상대방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랑, 헌신, 노력이라는 양수가 그녀의 부정적 인식과 만나는 순간 그 결과값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다. 당신의 탓이 아니다. 당신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 했을 뿐이다. 다만 그 기계가 수리 불가능한 설계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다. 진정한 리얼리스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이제 이 불행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더 추악하고 원초적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왜 그녀는 태생적으로 불행한가? 왜 그녀의 뇌는 감사가 아닌 불평을 먼저 출력하도록 배선되었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새겨진 각인이며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이고 현대 소셜미디어가 주입한 독극물의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는 그 깊고 어두운 심연, 불행의 소스코드를 해독하러 갈 것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앞서 겉으로 드러난 증상, 즉 당신의 아내가 내뱉는 짜증과 한숨이라는 표피를 지나 그 안에서 펄떡이고 있는 진짜 장기들을 꺼내보아야 한다. 비위가 약하다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것이 좋으나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메스를 든 손을 멈추지 말고 이 참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아내의 불행이 당신의 부족한 연봉, 당신의 무심한 말투, 혹은 시댁과의 갈등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믿어왔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당신은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었다. 진짜 적은 그녀의 내면에 당신이 손을 댈 수도 없는 깊은 무의식의 심연 속에, 그리고 수만 년의 세월이 층층이 쌓아 올린 유전적 지층 속에 숨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세 가지 족수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먼저 당신이 인정해야 할 잔인한 생물학적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문제를 찾아내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점이다. 수십만 년 전의 원시시대를 상상해보라. 남성들은 사냥을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표를 달성하면 동굴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남성의 뇌는 문제 해결과 휴식이라는 단순한 회로로 움직인다. 사냥감이 잡혔는가? 그렇다면 쉰다. 적이 물러갔는가? 그렇다면 잔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은 달랐다. 동굴에 남겨진 여성은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해야 했기에 그녀에게 완벽한 평화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덤불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별거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편안해하던 여성들은 모두 맹수에게 잡아먹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다. 오직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불안에 떨던 여성들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번식시켰다. 즉, 당신 아내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수만 년 동안 불안과 불만족을 생존의 무기로 삼아온 조상들의 승리한 기록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그녀의 뇌에는 고감도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당신이 퇴근길에 사온 치킨의 고소한 냄새보다는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의 흐트러짐이 그녀의 레이더망에 먼저 포착된다. 당신이 이번 달에 가져온 월급 봉투의 액수보다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들은 친구 남편의 승진 소식이 그녀의 뇌를 더 강력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그녀가 성격이 파탄나서가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의 아파트 안에서도 그녀의 원시적 뇌는 여전히 맹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맹수가 없으면 그녀는 불안해진다. 자신의 존재 이유인 위협 탐지 기능이 쓸모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맹수를 만들어낸다. 그 가상의 맹수가 바로 당신의 무심함, 당신의 게으름, 당신의 부족함이 되는 것이다. 그녀가 당신을 달달 볶는 행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생존 신호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도 그녀는 그 안에서 기어이 흠집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설계가 하드웨어라면 그녀의 유년 시절은 그 하드웨어에 설치된 운영체제와 같으며 이 운영체제의 프로그래머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 즉 당신의 장모다. 한국 사회, 나아가 아시아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정점을 찍는다. 당신은 아내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아내의 몸을 빌린 그녀의 어머니와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소녀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 여자의 인생을 배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대신 피해의식을 전수했다. 장모님을 떠올려보라. 그녀는 장인어른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시댁 식구들을 욕하며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설교했는가? 어린 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이기에 딸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아버지를 가해자로, 어머니를 희생자로 인식한다.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결혼이란 남자에 의해 여자가 착취당하는 과정이라는 공식을 각인시킨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심리적 동일시 현상이다. 딸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동시에 연민한다.
만약 딸이 결혼하여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며 매일 웃음꽃을 피운다면 그녀의 무의식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피어오른다. 어머니는 저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행복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하는 기이하고 비틀린 충성심 때문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깎아내리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며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한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있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라고 속삭이며 동질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을 퍼부어줘도 소용없다. 그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녀가 배운 사랑의 언어는 인내와 한탄과 원망뿐이다. 당신은 지금 30년 전 장모님이 쏘아올린 불행의 화살을 대신 맞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기술 문명은 이 취약한 정신 상태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입했으니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쏟아지는 타인의 편집된 삶이다. 과거의 비교 대상은 기껏해야 옆집 순이 엄마나 사촌 언니 정도였기에 그들의 삶은 눈에 보이고 적당히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아내는 침대에 누워 전 세계 최상위층의 삶을 실시간으로 목격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거대한 사기극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은 숨기고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찰나의 순간만을 편집하여 전시한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는 이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타인의 일상이라고 착각한다. 화면 속의 남편들은 기념일마다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육아를 완벽하게 분담하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 화려한 이미지들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소파에 늘어져 코를 골고 있는 당신을 본다. 그 순간 거대한 괴리가 발생한다. 이 괴리는 단순한 부러움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당신에 대한 경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으로 변환된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안정적인 가정, 성실한 남편, 건강한 아이들이라는 축복은 당연한 기본값으로 치부해버린다. 대신 화면 속의 여자들이 가진 것, 그러나 자신에게는 없는 것에만 광적으로 집착한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름의 마약이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을 켜고 이 마약을 투여한다. 도파민 회로가 망가진 그녀의 뇌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예를 들어 당신이 끓여준 라면이나 함께 걷는 산책 같은 것들로부터는 더 이상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자극의 역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완벽한 삶은 허상이다. 그 사진을 올린 여자도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거나 남편과 쇼윈도 부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왜 내 남편은 저렇게 해주지 못하는가 라는 피해망상뿐이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은 사이버 공간의 환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휴지 조각이 된다. 당신은 실존하는 사람이고 화면 속의 남편은 허구의 이미지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녀의 마음속 법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그 허구의 이미지다. 당신은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했다. 왜냐하면 현실은 결코 환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의 유전적 불안, 모계의 트라우마, 디지털 비교가 맞물려 돌아가며 당신의 아내를 만성적 불행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당신을 향해 소리친다. 나를 여기서 꺼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당신은 그 비명에 응답하여 열쇠를 찾으려 애쓰지만 알아야 한다. 그 감옥의 문은 잠겨있지 않다. 그녀가 스스로 그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주해야 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두렵기 때문이다. 남 탓을 하고 당신을 원망하며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한 진실의 민낯이다. 우리는 앞선 시간 동안 당신의 결혼 생활을 서서히 질식시켜 온 거대한 심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대화 부족 따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년에 걸쳐 설계된 생물학적 본능과
대를 이어내려온 모계의 저주, 그리고 현대 문명이 빚어낸 비교의 지옥이 만들어낸 완벽한 삼중주였다. 당신의 아내라는 존재 내면에서 작동하는 이 기계적인 불행 생성 시스템을 확인한 이상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한 채 어제와 똑같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의미 없는 사과를 반복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상의 탯줄을 끊어내고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각성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작성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절차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은 심리적인 독립, 즉 당신의 자아가 그녀라는 감정의 블랙홀에서 탈출하여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 기계에 묶여있던 오퍼레이터인 당신 자신을 개조하는 최후의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가장 먼저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철저한 무력감의 수용이라는 역설적인 지혜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인정하는 스토아학파적 통찰이다. 당신은 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뇌 속에서 널뛰는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바꿀 수 없고 그녀의 어린 시절 장모로부터 이식받은 트라우마를 지울 수 없으며 그녀의 유전자에 새겨진 부정적 편향을 재설계할 수 없다.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당신의 노력 여에 따라 그녀가 웃을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야말로 당신을 이 지옥에 가두는 가장 큰 족쇄다. 그녀의 행복은 온전히 그녀의 책임이다. 당신이 최고급 호텔 요리를 사주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주든 그녀가 그것을 행복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족함으로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인지 필터에 달려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 그녀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눈치를 보는 비굴한 행위, 그녀의 한숨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조건 반사, 그녀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굴복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이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적 주파수를 그녀의 노이즈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존재할 때 역설적으로 그녀의 혼란스러운 파도는 잠잠해질 가능성이 생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보다 자신의 감정 폭풍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남자에게서 우월성과 안정감을 느낀다. 당신의 사과는 그녀의 경멸을 살 뿐이지만 당신의 침묵과 무관심은 그녀에게 건전한 공포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거를 복귀하며 뼈아픈 선별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비록 지금의 아내에게는 늦었을지라도 이 통찰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인간관계를 맺거나 혹시 모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혹은 당신의 아들에게 올바른 배우자상을 교육할 때 필수적인 생존 지침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것은 당신이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연애 시절 그녀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불평하고 전 남자친구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토로할 때 당신은 자신이 그녀를 구원해줄 백마탄 기사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 신호가 아니라 경고 신호였다. 명심하라. 혼자일 때 행복하지 않은 여자는 둘이 되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약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되는 근육과 같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주말을 보내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남편을 숙주로 삼아 감정을 흡혈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남자는 결핍이 있는 여자를 고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완성된 정원을 가진 여자를 초대할 뿐이다. 당신이 놓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감사함의 부재였다.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능력은 지능이나 외모보다 훨씬 중요한 배우자의 자질이다. 만약 그녀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녀는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신의 삶이라는 왕좌에 복귀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긴 여정의 결론이다. 당신은 그동안 아내의 인정, 아내의 미소, 아내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살아왔다. 당신의 삶의 중심축이 당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었기에 당신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축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기적인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목적이 있는 남자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의 행복이 아내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도록 당신만의 성취 시스템을 구축하라. 운동을 시작하라. 배 나온 중년의 아저씨가 아닌 날카로운 턱선과 단단한 근육을 가진 수컷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거울을 볼 때 자존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일에 몰두하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야망을 실현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일해라. 취미를 가져라. 그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낚시, 게임, 독서, 그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라.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무섭게 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매력적인 수컷의 아우라를 뿜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필연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하고 이기적이라고 매도하며 더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당황하며 다시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기득권을 잃어가는 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당신이 그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갈 때 가정 내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 협상의 제일 법칙을 기억하라. 더 간절한 자가 진다. 관계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쪽은 언제나 패배한다. 반면 언제든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태도, 즉 방생의 의지를 가진 자가 관계를 지배한다. 그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감정적 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언제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강인한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치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을 경멸하던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떠나도 전혀 아쉽지 않은 정신적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은 승리한다. 기억하라. 당신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이기 이전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존엄한 남자였다. 그 남자를 죽이지 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멈추고 그 물을 당신 자신에게 부어라. 당신이라는 나무가 거대하고 푸르게 자라날 때 그 그늘이 비로소 진정한 가정을 덮어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구걸하지 마라. 행복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만 공유하라. 설령 그것이 현재의 아내가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리얼리스트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조언이자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선전포고다.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라. 당신의 진짜 인생은 그 문 밖에 있다. 만약 오늘 이 잔혹한 진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나는 변하겠다 라고 적어라. 그저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과 직접 글로 적어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당신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첫 번째 서약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의지가 있는 남자만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최악의 상황, 즉 손절과 탈출을 결심해야 하는 임계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 차가운 분석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각성을 증명하길 바란다.